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주말 오후, 김서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시선은 창 밖이 아니라 옆방에서 블록을 조립하고 있는 5살 아들, 민재에게로 향해 있었다. 민재는 원래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낯선 사람 앞에서도 금방 웃음을 보이고 새 친구가 생기면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금세 어울렸다. 그런데 요즘 들어 민재의 표정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긴장과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은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때였다. 시어머니, 박영숙 씨를 볼 때마다 민재는 꼭 몸을 움츠리고 눈을 아래로 깔았다. 마치 무언가 잘못이라도 한 아이처럼 입술을 꽉 깨물고 숨소리마저 조심하는 듯 했다. 처음엔 서연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혹은 오늘 기분이 별로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장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심지어 집에서 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마다 반복되자 서연의 마음속에 묘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의심은 어느 날 더 뚜렷해졌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남편 이도연이 오랜만에 어머니가 민재 보고 싶어 하신다며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서연은 속으로 살짝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다녀오세요 하고 대답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도연이와 민재가 들어왔다. 그런데 아이는 평소처럼 엄마 하며 달려오지 않았다. 대신 문을 들어서자마자 서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와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우리 민재, 오늘 할머니 집에서 뭐 했어?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애가 좀 피곤한가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서연은 평소처럼 아이의 목욕을 준비했다. 따뜻한 물에 피로를 풀어주면 금방 기분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의 티셔츠를 벗기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재의 왼쪽 어깨 위로 보라색 멍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아이의 하얀 피부 위에서 그 자국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민재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떨림을 숨겼다. 하지만 민재는 시선을 피하며 두 손으로 바지 자락을 꼭 움켜쥐었다. 학교에서 놀다가 의자에 부딪혀였어요. 목소리는 작고 어딘가 어색했다. 서연은 가슴 깊숙이 불신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민재는 평소에 다쳤을 때면 자랑하듯 엄마, 나 오늘 이렇게 넘어졌어 하고 말하던 아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조용히 다쳤다고만 말한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은 본능적으로 더 세심하게 아들을 살폈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온몸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서서히 끔찍한 패턴이 드러났다. 어깨뿐 아니라 허벅지 안쪽, 옆구리, 팔뚝에도 크고 작은 멍과 긁힌 자국이 늘어갔다. 그때마다 민재는 책상에 부딪혔어. 나무에 긁혔어. 같은 변명을 내놓았지만 표정과 눈빛은 점점 굳어갔다. 서연의 가슴은 조여왔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녀의 어머니로서의 직감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결론을 인정하는 순간 서연은 남편의 가족, 즉 민재의 가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었다. 한편 도연은 여전히 무심했다.
애들이 원래 그렇게 멍도 잘 들고 다치기도 하는 거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의 말은 서연의 불안을 쓸데없는 걱정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매번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더 깊어지는 아들의 공포와 불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이제 시어머니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등을 곧게 세우고 몸을 작게 움츠렸다. 손가락이 바지 주머니 속에서 꼬이듯 꼬였다. 서연은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민재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아이는 더 말수가 줄었고 혼자 방에 들어가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전에는 저녁밥을 먹으면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어대던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숟가락만 뻣뻣하게 움직이며 몰라요 혹은 그냥 이라는 짧은 대답만 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민재는 잠들기 전 불을 꼭 켜달라고 했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 별자리 조명 아래 편안히 잠들던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불을 끄면 금세 이불을 움켜쥐고 엄마, 무서워요 라고 했다. 가끔은 새벽에 울면서 깨어나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이건 단순한 멍이 아니야. 이 아이의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고 있어. 그녀는 몇 번이나 도연에게 진지하게 얘기하려 했다. 여보, 나 진짜 걱정돼요. 민재가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괜한 의심하지 마. 엄마가 왜 그럴 리가 있어. 민재는 원래 좀 예민한 애잖아. 그 순간마다 서연은 깊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남편은 자신보다 친정엄마, 그러니까 민재의 할머니 쪽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던 길에 민재의 긴 팔 소매 사이로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긁힌 자국이었지만 길고 깊게 패인 그 상처는 우연히 생긴 것 같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놀다가 넘어졌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가 잠든 뒤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교차했다. 할머니를 보며 움츠리는 아들, 시댁에 다녀오면 늘어나는 멍과 상처,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웃음소리.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 아이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리치고 달려드는 건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눈을 감고 모른 척하기엔 매일 조금씩 무너져가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 서연은 그날 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내겠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계획만이 자라나고 있었다.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바뀌었고 확신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주말, 시댁에 민재를 보내는 날, 그것이 그녀가 움직일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주말 아침,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도 민재, 엄마 집에 좀 보내자. 요즘 혼자 심심해하는 것 같아.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시댁이야?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대신 저도 같이 갈게요.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너무 예민해. 괜히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그 한마디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자식인데도 남편은 그녀를 멀리 두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 집 안에서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걸. 며칠 전 시누이와의 통화에서도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형수,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요? 애들 키우다 보면 다 그러는 거죠. 어릴 때 좀 혼나야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민재의 눈물과 멍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집안에서 더 고립됐다. 남편은 대화를 피했고 시댁 식구들은 은근히 그녀를 별난 며느리로 취급했다. 친정은 멀리 지방에 있어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작은 전자제품 가게에서 산 것은 볼펜 모양의 녹음기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문구류처럼 보였지만 버튼을 누르면 몇 시간 동안 대화를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었다. 민재야, 이건 엄마랑 비밀이야. 그녀는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 이거 엄마가 준 선물이야. 오늘 할머니 집에 가면 꼭 주머니에 넣고 있어. 알겠지? 아이는 이유를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민재는 평소처럼 시댁으로 갔고 서연은 집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시계를 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그 몇 시간이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밤이 되자 민재가 돌아왔다. 아이는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고 말수가 거의 없었다. 서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가방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 작은 기계 속에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서연은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만 보았다. 마치 이 작은 기계가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기 전까지는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한 번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정말 듣는 게 맞을까? 하지만 민재의 굳은 표정과 움츠린 어깨가 떠오르자 망설임은 사라졌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민재가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 뒤를 이어 희미한 대화 소리가 잡혔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는 순간이 찾아왔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거친 여성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어 툭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민재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녹음에 담겼다. 다시 하면 안 돼요. 할머니.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온몸이 굳었다. 그 뒤로도 연이어 들려오는 호통, 그리고 차가운 말투 속에 섞인 비하의 단어들이 귀를 찔렀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의심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이건 그냥 훈육이 아니야, 학대야.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민재가 눈물 맺힌 채 자신을 올려줌더여 보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불을 켜달라 했는지, 왜 대답을 피했는지, 왜 웃음을 잃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다시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였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를 그 환경에서 꺼내야 한다는 결심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저녁, 도현이 퇴근하자마자 서연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그를 기다렸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그 따뜻한 향은 오늘따라 아무 의미도 없었다.
도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도연은 외투를 벗으며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나 오늘 하루 종일 회의였어.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아니요, 오늘이어야 해요. 서연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도연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다. 이게 뭐야? 민재가 시댁에서 겪는 일, 직접 들어봐요. 서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거친 목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 이건 그냥 엄마 나름의 방식이야.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과민 반응? 그게 과민 반응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를 때리고 비하하고 겁을 주는 게 훈육이라고요. 당신 귀에는 저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도연은 시선을 피하며 물컵을 집어 들었다.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오히려 애가 더 불안해지는 거야. 그 순간 서연은 깊이 깨달았다. 남편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가 믿고 기댔던 부부라는 울타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좋아요. 그럼 내가 직접 지킬게요. 서연은 짧게 말하곤 자리를 떴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남편의 동의 따윈 필요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민재가 옆에서 작게 뒤척일 때마다 그 가느다란 손목 위에 남은 옅은 멍자국이 눈에 밟혔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뒤졌다. 그중 지우 언니라는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선배이자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법률 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민재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바로 시내의 한 카페로 향했다. 지우는 예전처럼 단정한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했어? 서연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언니, 이거 민재가 시댁에서 당한 거예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야.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더 확실히 하려면 아이의 신체와 심리 상태를 공식적으로 진단받아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아. 그리고 심리 상담 기록을 남겨. 그 다음엔 시댁에서 벌어진 일을 영상으로 확보하는 게 좋아. 혹시 CCTV나 카메라 있니? 네, 거실 CCTV가 있어요. 저장 장치도 시댁에 있고요. 그날 저녁, 서연은 마음속에 하나의 작전 지도를 그렸다. 병원, 상담센터, 그리고 시댁에 몰래 들어가 저장 장치를 확보하는 것. 이건 단순한 방역이 아니라 민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지우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절대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 나도 끝까지 같이 할게.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재를 부드럽게 깨웠다. 오늘은 엄마랑 병원에 가자. 조금만 검사를 받을 거야.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의 따뜻한 미소에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대기실은 평일 오전임에도 환자들로 북적였다. 서연은 번호표를 꼭 쥐고 민재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이건 단지 치료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야.
진료실에서 소아과 의사는 민재의 팔과 다리를 유심히 살폈다. 여기 옅게 멍든 자국이 보이네요.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하시나요? 서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제가 본 건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시댁에 다녀오면 자주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이건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심리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근처에 좋은 아동 심리센터가 있어요. 오후 서연은 곧바로 심리센터를 찾았다. 하얀 벽과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 놓인 방에서 민재는 상담사와 마주 앉았다. 처음엔 조용히 블록을 쌓더니 점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무섭다고요? 가끔 불 끄고 혼자 있으라 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꼼꼼히 기록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미어졌다. 상담이 끝난 뒤 상담사는 서연에게 말했다. 아이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징후가 뚜렷해요. 특히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법적 절차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시댁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주말 오후 시댁에는 평소와 달리 적막이 감돌았다. 도연은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웠고 시어머니 윤미자는 친척 집에 갔다. 서연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민재를 지우에게 맡기고 빈손인 척 시댁 현관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자 익숙한 장판 냄새와 함께 어두운 거실이 드러났다. 서연은 곧장 TV 옆 찬장 아래에 있는 DVR 장치로 향했다. 거기엔 2025년 7월이라고 표시된 외장하드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하드를 뽑아 가방에 넣었다. 손끝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속엔 이제 끝이 보인다는 확신이 스쳤다. 그 순간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들어온 건 시어머니 윤미자였다. 서연아, 여기서 뭐하니? 윤미자의 목소리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가방을 닫고 웃어 보였다. 아, 김치통을 좀 가지러 왔어요. 지난번에 두고 가서요. 윤미자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거실을 한번 훑어봤다. 김치통은 부엌에 있는데 DVR 쪽엔 왜 가 있었어? 순간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저번에 민재가 여기서 놀다가 리모컨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혹시 여기 있나 찾아봤어요. 윤미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 짧은 틈을 타 서연은 지금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외장하드를 가방 속 깊숙이 눌러 넣었다. 이 작은 장치가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우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졌지만 그녀의 손에는 전날 빼낸 외장하드와 두꺼운 서류 봉투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 박재현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날카로운 눈빛과 침착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다. 서연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민재의 상해 진단서와 심리상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댁 거실 CCTV 영상이에요.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재생된 영상 속 민재가 거실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시어머니 윤미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왔다.
서연은 그 순간에도 손끝이 떨렸다.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정도면 가정법원의 아동학대 금지 명령과 양육권 변경 청구를 동시에 넣을 수 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남편 도연이 반대하면요? 박재현은 차분하게 답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점이 드러나면 그의 입지도 약해집니다. 이 싸움은 증거 싸움입니다. 이미 절반은 이겼다고 볼 수 있죠. 회의를 마친 뒤 서연은 사무실을 나서며 지우를 바라봤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잖아. 이제는 법이 너와 민재 편이 될 거야. 서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연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 지 사흘 뒤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 윤미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떨려 있었다. 서연아,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법정에 세워? 네가 사람인가?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민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날 저녁, 도연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문을 세게 닫으며 들어온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어. 서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숨기는 쪽이지. 도현 씨, 당신은 아버지로서 민재를 지켜야 했어.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다 내 고집 때문이야. 변호사까지 끌어들여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난장판을 만든 건 나도 변호사도 아니에요. 이 집에서 아이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문을 나섰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가 떠난 뒤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3세기 2호 법정. 회색 벽과 차가운 조명이 감도는 공간 속에서 서연은 변호사 박재현 옆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 윤미자와 남편 도연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그들의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였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앞으로 쏠렸다. 오늘은 아동학대 금지 명령과 양육권 변경 청구권에 대한 신문기일입니다.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서연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두 손을 단단히 모아 마음을 다잡았다. 시댁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피신청인 윤미자 씨는 손주를 학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서연 씨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서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박재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재판장님,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화면 속 민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윤미자가 날카롭게 호통치는 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졌다. 윤미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연은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재판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차분히 말했다. 본 법원은 이 사안이 아동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기일까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는 긴장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확실한 희망을 느꼈다. 법정을 나선 도연은 서연을 향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고 평소의 날카로운 기세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상, 그거 나도 처음 봤어. 서연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뜻이야? 당신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단 말이야?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출장이 많았잖아. 엄마가 민재를 그렇게 대했을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서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럼 이제라도 당신이 아버지로서 민재를 지켜줘. 나 혼자 싸우는 거 더는 하고 싶지 않아.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엄마는 평생 나를 키워준 사람이야. 그 부분은 쉽지 않아.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조금은 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가 끝까지 아이 편에 서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민재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민재 편이야. 끝까지. 재판 마지막 날, 법정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장은 양측 변호사에게 최종 진술을 준비하라고 알렸고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손에는 민재가 그린 한 장의 그림이 쥐어져 있었다. 재판장님,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률 용어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그녀는 그림을 재판장 앞으로 가져갔다. 종이 위에는 작은 아이가 울면서 문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문 밖에는 손을 들고 길에 화를 내는 어른의 모습이 있었다. 아이의 옆에는 조그맣게 아빠는 출장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서연은 목이 메인 채 말을 이었다. 저 그림을 그린 건 민재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이기 전에 엄마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울면서 하루를 보내는 집에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심지어 시어머니 윤미자도 잠시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고개를 떨구었다. 재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본법원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의자에 앉으며 숨을 내쉬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을 모두 했다.